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주 고맙고 기쁩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발표하러 나오기로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좋은 말씀 드리기에 제가 모자라는 별점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역시 한국 역사 어느 시기를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교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 자리의 중요한 의미일 텐데, 제가 작년에 입교하고서 명목상은 교인이 됐지만 사실 신앙을 제대로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60여 년 동안 세상을 인식하던 틀에서 이게 입교했다고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데 따라서 또 신앙을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게 그렇게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이런 주제를 놓고서도 교회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할 만한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역사학자라고 하지만 통상적인 역사학자들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봐왔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름 붙인다면 매크로 히스토리, 그것이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명사를 표방하고 거시적인 지표만을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불려오게 되는데도 제가 몇 해 전에 한 3년에 걸쳐서 해당 일기라는 책을 3년 동안에 원고지 3만 매 가까이 써냈으니까 굉장한 일을 해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준비 기간까지 해도 4,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게, 그게 그냥 세밀하게 파고드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그냥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논평을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좀 얄팍한 업적이죠. 그래도 책 10권이나 되는 걸 내고서 종이를 낭비했다는 욕은 많이 듣지 않는 것이, 그런 좀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되짚어보는 그런 관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제 약점은 감안하고서 들어주시면, 말하자면 제가 청년 교인이 아직 못 된 사람이다 할 때는 이게 교회 밖에서 외교인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참고하시기에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역사 공부도 그렇게 거시적으로 한 것이 여태까지 학교에서부터 쭉 배운 그 역사를 좀 다른 시각에서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살려서, 결국은 말은 개떡처럼 해도 듣기는 찰떡처럼 들어준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신 데 따라서 오늘 발표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거시적인 지표를 제일 먼저 적용시키고 싶은 게 적응주의에 관한인데요. 제1절에서 국가를 만나지 못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선 후기에 있어서 서학 현상에 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이때 서학의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됐던 것이 적응주의였어요. 적응주의라는 것은 제일 집약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17세기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유론 우리가 유교를 뭐 극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유교의 완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보유론 이게 이제 적응주의의 가장 그 적극적인 표현의 하나로 꼽히는 건데 이거 그런 자세에서 한 서적을 내가 서학서라고 합니다만 그 17세기에 쓰여진 서학서가 조선에 흘러들어와서 조선의 서학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적응주의 노선이 그 17세기 18세기 중에 교황청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조선의 서학이 일어날 당시의 그 교회 방침은 적응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나온 책만 보고 서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난처한 그 입장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이 적응주의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전례논쟁이라고 해서 거의 뭐 100년에 걸친 그런 그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 크고 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만 그것이 그 신학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문명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응주의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교회 입장에서도 타당성이 큰 노선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세밀한 굴곡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인류 문명의 양상이 바뀌어온 그런 추세를 보면 적응주의가 큰 방향으로선 타당성이 있었던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근세에 들어와서 인류의 조직 활동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국가라면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쪽에서나 교회 쪽에서나 문명의 전개, 발전, 추세에 따라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완화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요소에 적응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그 전체적인 흐름의 맞는 방향이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적응주의의 거시적인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세기의 그 조선 상황은 어떠했느냐? 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위기의식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영조에서 정조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강력한 개혁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개혁 분위기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적응주의와 비슷한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주의 입장에서 쓰여진 서학서가 들어왔을 때 상당한 범위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이제 정조대의 서학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쇄적인 방향으로 양쪽 다 돌아서게 됐죠. 유럽에서는 이미 적응주의가 패퇴하고 예수회가 해산되기까지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선에서도 정조 시대까지 뭔가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던 것이 정조 사구에는 그런 개혁의 동력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혁 뭔가 위기 의식을 느꼈는데 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 폐쇄적인 자기 정체성 집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가
이거는 조선 왕조만이 아니라 고려 시대부터 그 천년 가까이 그 조선인의 민족 국가로 존재해온 국가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돌파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 서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정조대의 서학운동이 그 뒤로는 좌절되고, 국가와 동쪽에 존재해온 국가도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서쪽에서 건너온 교회도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화합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19세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국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19세기 내내.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결국 서양에서 온 종교가 동양에서 동양 한 모퉁이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곳에 가장 큰 조직 활동체인 국가와 서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잘 맺고 뭐하고 할 것 없이 관계를 맺을 대상이 흐지부지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1절에서 그 이야기한 것은 제2절에 이제 그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이라는 단계를 맞았을 때, 그것을 국가와 교회가 이 당시까지는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국가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죠. 주인 노릇 제대로 할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생기는 상황, 그 단계로 넘어올 때 과연 그 기회가 잘 살아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부터 해방 공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2절부터 제4절까지 그 국가 해방 공간의 상황을 발견하는데, 여기에는 좀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발표는 이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제가 이제 그 해방일기 작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점,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의 내용에서는 키워드로 첫 번째 키워드로 내세우고 싶은 것이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대개 국내 연구자들의 이 시기 연구가 좌익과 우익의 대항관계로 본 것이 보통인데, 저는 그것이 당시 상황의 본질을 알아보는 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게 극좌와 극우가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서로 동화되는, 그런 의미에서 중도적인 온건한 입장을 배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이제 더 큰 그림에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그 관점이었죠. 대개 이제 한 사회 집단 내에서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극좌를 지지하는 사람,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1946년 8월 10일경에 그 군정청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설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어떤 체제를 지지합니까? 했을 때 사회주의가 70%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7%, 자본주의는 14%,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게 또 한 8%,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그 당시 사회주의는 그 찍은 사람들은 내가 좌익이라서 그 사회주의 찍는다는 게 아니죠. 그게 그 소유권을 전폭적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또는 소유권을 전대시하는 자본주의, 양쪽 다 극단이라서 싫다. 더 온건한 생산자는 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를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했던 거죠. 그러면 그 압도적인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점령군 때문이고 공산국가인 소련과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얼마 되지 않은 극단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그 극단파들끼리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중간에 설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부 세력, 점령군이 어떤 식으로 극단파를 밀어주었느냐 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원고 중에도 그거 조금 상술했습니다만 화폐 난발 현상, 남한에서 일본이 전쟁 치르면서도 일본이 아주 관료제가 발달한 그런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화폐 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복 며칠 앞두고서부터 조선은행을 막 찍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그것도 미군이 진주한 뒤에도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35억 원을 찍었는데 항복 당시에 조선은행권 발행고가 50억 원이었어요. 화폐 통화량이 50억에서 85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화폐 가치가 깎여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35억 증발된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이거는 아직도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몇 주일 동안에 그게 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유통이 됐으리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고액권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때 더 나타나는 사건이 박흥식이라고 반민족적 사업가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1,450만 원을 일본 당국자한테서 해방 임시에 받은 것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흥식 경우에는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그게 밝혀졌는데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죠. 다른 친일 사업가들은 받은 사람이 없었겠느냐?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수 친일 세력의 손에 그런 뭉칫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해방 공간의 이남 지역의 상황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참 끔찍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실증적인 역사 연구에서는 정체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 몇 편이 나왔는데 그 논문에서 밝혀진 거는 전체 35억 중에 2~3%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은밀하게 행해진 일이지만 윤곽은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이 일반 상인들도 그때 너무 급하게 험하게 대량으로 찍은 돈이 인쇄 품질이 나빠서
그 돈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걸 미군정이 그 돈 맞다고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그 돈이 계속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군이 힘을 실어줬다고 할 때 행정력, 경찰력, 군사력 이런 것들 다 쉽게 떠올리지만 돈의 힘 이거를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밀어줬던 사실 그건 참 여태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일이지만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제3절에서는 뇌세 작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반탁운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서 특별히 제시했습니다. 반탁운동이라 그러면은 신탁은 자주적인 게 못 되니까 반탁은 자주적인 활동이다. 단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비슷한 입장에서 신탁 통치 결정을 받았던 오스트리아 경우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자비로운 은혜로서 독립을 약속한 게 아니라 이제 조선인들, 오스트리아인들 그 독일 제국, 일본 제국에 맞서서 싸워달라는 그런 미끼였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벌칙으로 신탁 통치를 때리는데 오스트리아 10년에 비하면 조선은 5년은 약과였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거기 좌우 대립이 엄청나게 세서 내전까지 겪은 나라였는데 그게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그 10년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오스트리아 영세 중립국으로서 오스트리아의 모습이 그 1955년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그거 싫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분단 건국에 이르게 됐죠. 결국은 통일민족국가를 이루는 길을 교란시키기 위한 운동이 반탁운동이었다. 그 반탁운동 처음 일어난 당시에는 동아일보에서 오보가 아니라 요새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의 원조 동아일보 그때 45년 12월 29일자에서 그게 소련이 우겨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된 거라 미국은 바로 독립시켜준다 그러는데 이게 소련만 설득하면 신탁 통치 안 하고 바로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바람에 그때는 모든 민족주의자들이 일어서야겠다 해가지고 일어섰죠. 공산당까지도 참여하려고 했어요. 반탁운동에.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동아일이 가짜뉴스라는 게 뻔히 나니까 거의 민족주의자들이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뒤로 빠졌어요. 끝까지 그 반탁운동을 물고 늘어진 거는 한민당, 이승만 세력, 그리고 김구 세력. 이 반탁운동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두 점령국 가운데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하면 미국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불리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뭔데죠? 소련은 바로 접경에 있는 곳인데. 그리고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미국식 자본주의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 하여튼 사회주의가 적합한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소련에 비해서 억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련군은 점령 지역에서 군정청 같은 거 만들지 않고 바로 이민위원회를 조직시켜가지고 이민위원회 만드는데 좌익 쪽 비율을
키워준다든가 이런 정도는 해도 어쨌든 그 인민위원회를 통한 그런 자치를 시켰는 미국은 일본 식민지 충족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미국 쪽에서 더 무리한 문제가 많았다는 거. 그런데 그런 소련은 그렇게 착한 나라냐? 미국이 그 문제를 일으킬 때 거기에 맞춰서 그 되돌 정성을 들기보다는 거기 맞춰서 자기 명분만 세우면서 자기네 이익을 취하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단 건국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 점령국 중에 하나는 싸매는 분단 건국으로 몰고 갔고 하나는 좋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 챙기고. 그래서 그 섹션 끝나는 그 말에서 솔로몬의 법정에서라면 두 나라 다 가짜 어미로 판정을 받았을 거야. 찢어서라도 나 옷을 가져야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4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 조선인의 민족주의는 어떤 그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제일 먼저 진구 반탁운동으로 그 진구가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뭐 지금도 많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2년간은 빼놓고 봐야 돼요. 그 귀국해서부터 그 1947년 말까지 반탁운동에 매진하면서는 오히려 그 극우 반동 노선으로 그 민족주의 그 진영을 분산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2년 동안 했어요. 여기서 그 김구 이승만 같은 뭐 김구 이승만만이 아니라 김일성 그 김두봉 당시 그 주요한 지도자들이 다 그 하야파였다는 사실, 그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인데요. 이거는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적극적인 협력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극단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선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우형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게 좌우 양쪽에서 다 일제하고 타협됐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었죠. 그래서 국내의 지도자들도 이걸 앞장 세우는 것을 그런 선명성의 문제가 없는 해외 지도자들을 앞장 세우는 게 좋다고 해서 오히려 뒤쪽으로 물러서면서 그 해외 지도자들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 해외 지도자들 중에 가장 큰 존재가 김구였는데 김구가 왜 2년 동안 그렇게 이상한 행보를 보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대해서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실만 지적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46년을 지내는 동안 해외에서 지도자들이 너무 뭘 제대로 안 해주니까 국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합작운동을 벌여서 46년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참 여러모로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방침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 이게 좌우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분리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끝으로 이 과정에서 참 아쉬움이 남는 것은 50선거 보이콧인데요. 남쪽의 민족주의자들이 보이콧을 했는데
이 보이콧을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남북 협상의 북측이 응해주는 조건으로 그 선거 보이콧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다만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주요 그 전형한 민족주의자들이 50선거에 다 불참한 가운데 이진 선수들이 나가서도 그 국회 그 초대 국회에서 한 3분의 1 정도 무소속 불안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진부까지 다 총동원했다면은 과반수를 넘기는 거는 손쉬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초대 국회에서 그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렇게 그 분단 고착하고 전쟁으로 향해 가고 하는 일을 막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그 보이콧을 한국협상 조건으로 요구했던 것은 결국 그 각자 군단 건국한 뒤에 자기네가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 그런 그 취지를 보입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로 새로운 거버넌스에 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냉전이 끝나고도 뭔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대 이전과 근대 시기 이를 비교했을 때 근대 이전에는 어떤 문명권에서든지 거버넌스의 요소로서 권력과 권위 두 가지가 나란히 작용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근대 세계에서는 권력, 힘만이 그리고 권위주의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건 타기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권위도 거버넌스의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것이 그 종교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근대 세계에서 위축되었던 종교의 역할이 다시 자라나야 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톨릭 교회만 하더라도 해방 당시까지 그께서 잘 보여주시겠지만 민족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잘 맞아 돌아가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1980년대에는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데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변화. 이것이 지금 새로운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예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균 전국서재단 대표이시고요. 지금 주인 신부님이시기도 한데 오늘 또 이제 그 김기혁 총수님에 대한 발제에 대한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평을 부탁받고 대뜸 얼토당토하는 말씀입니다라고 거절하고 보니까 김기혁 선생님이세요. 제 책장에 해방일기 10권이 꽂혀 있습니다. 예, 선생님을 처음 본 건 제가 과문한 이유로 김기혁 페리스코프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배웠어요.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의 다른 책들도 몇 권 갖게 되었는데 이런 논평을 부탁받고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원고를 한 5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의 이 제한된 시간에 이 발제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가셔서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그 해방일기 자그마치 10권의 분량이 매우 잘 축약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원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 발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숙독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본평자로서 드립니다. 선생님의 발제는 전문적이지만 저의 논평은 불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약간의 소회를 덧붙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네. 저는 거의 극중인물 김희성이 변요한 씨가 역할을 맡았던 김희성상 아시죠? 예, 글로리 그 호텔에 살고 있는 저는 김희성이 우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부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조선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부끄럽고 할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 그 해방공간 분단 역사에서 교회의 처신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 부끄럽죠. 예? 부끄러워요. 이건 우리의 콤플렉스입니다. 그런데 김기호 선생님의 발제를 읽으면서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존중할 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의 부재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면 교회가 교회 우선주의, 가령 이태주교와 같은 교회의 제1주의, 교회 우선주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칭찬받을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읽으면서 평소에 제가 보지 못했던 각도가 열린달까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점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하여 분단 이후 7, 80년대에 들어서 국가가 겨우 국가다워질 무렵 천주교회는 순전히 개개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주교 정의군 전국 사재단을 비롯한 교회 사회 참여가 비로소 교회가 주인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집안밖에 모르는 할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후손으로서 위로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2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그런데 이제 밑대 사목 모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 이후로 읽으면서 짧게 요약하는 것으로 논평대신합니다. 김기혁 선생님은 밑대 주교 조선교구 42년 동안 지휘했고요.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교구 30년 이끄셨는데 이 두 사목 모델을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진흙 없이 연꽃이 피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를 역사에는 부끄러움도 있는 것이니만큼 그것도 다 안고 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밑대의 사목 모델은 물론이고 김수환의 사목 모델도 극복할 때가 왔습니다. 제국주의의 시대는 지나갔고 바야흐로 독재를 정당화했던 분단과 냉전의 시대도 마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민족국가 수립 과정에서 반쪽은 덜 민족주의인 나라,
나머지 반쪽은 반민족주의 나라가 이렇게 서면서 국가다운 국가를 교회가 또다시 한번 만나는 과정이 좌절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회가 들어설 자리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교회가 설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밑대를 주교는 물론이고 김수환 축경 또한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고민했던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국가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하겠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1821년 그리고 24년은 이 땅의 서학과 동학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난 해입니다. 먼저 1821년 최양업, 김대원 신부가 탄생했고 3년 후 동학의 창시자인 수훈 최재우 선생이 태어납니다. 나기는 3년 먼저 났어도 최양업이 최재우보다 3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최재우는 그 후로도 3년을 더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두 분 모두 조선 팔도를 두루 떠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어디서 마주치진 않았을까. 어쨌거나 결국은 같고도 다르게 살아간 서학과 동학의 아들들이 함께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근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 시리인데요. 학계 일각에서는 최재우가 32세가 되던 1855년 접했다던 운명의 을묘 천서가 다름 아닌 천주 시리였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건, 최양업과 달리 최재우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초월적인 인격신인 상제라는 존재와 마주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부도와 개벽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합니다만,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서도, 즉 서학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학에 맞서는 동학을 창도하게 된 과정은 우리가 다 압니다. 서학이 하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앞세우고 그 뒤에 군함을 이끌고 침공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동학이 의병투쟁, 3.1혁명, 4.19 혁명, 광주민주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것에 비하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서학의 결실은 아직 부실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겠습니다. 동학의 의인들이 참혹한 고문으로 숨져갈 때 100년 박해에서 겨우 벗어난 신생 조선 천주교회는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성당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사람 안에 둥지를 마련했던 최재우, 최시형의 동학은 오늘날 김대건, 최영업의 후손들에게 빛나는 영감, 영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선생님 귀한 발제에 덧붙여 교회는 국가 안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으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향은 교회가 마주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성필 베드로라고 합니다. 제주학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제주 지역 연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제주도를 이주를 해가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2년으로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사실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나 교회를 진단하고 그것을 이 대중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는 그렇게 잘 사니? 질문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제문을 만들고 또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사회라는 거울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교회로부터 많은 그것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 주제를 선택할 때 망설임 없이 한국 천주교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는 제목은 한국 천주교회 지배 구조의 형성과 변형, 이런 제목으로 있습니다. 부제는 교회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이렇게 했는데요. 부족한 논문이긴 합니다만, 다만 제 전공이 사회학 경제라 그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한국 천주교의 어제와 오늘을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 박사 논문 속에서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성직자와 평신도 그리고 교황청과 한국교회와 국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선배 연구자들께서 이미 축적해 놓으신 연구 성과들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지금 제가 발표하게 될 광복 이후 남북분단 시기에 한국교회가 취했던 모습들도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전문 교회 사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따라서 지금 제가 하게 될 내용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선배 연구자들께서 축적해 놓으신 광복 이후 남북분단 당시 교회가 취했던 사실들을 감히 제 시각으로 재해석한 내용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따름입니다. 또한 과거의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느님과 이웃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만 같아서 이렇게 걱정하던 우리 많은 국민들은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아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노력도 지지하고 있죠. 여기에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황성화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주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민간 차원만 보자면 천주교회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개입하고 있는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정에 천주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촉진자로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현재 매우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던 그 시절, 즉 광복 이후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교회가 취했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교회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참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펼쳤을까요? 네, 이제 1장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광복 직후 한국교회의 대응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단 살고 보자 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에 적극 협력하면서 안위를 지켜왔던 천주교회는 광복을 맞아 한순간에 친일, 반역 세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들어오는 점령군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소 철저하게 반공주의적 입장을 펼쳐왔던 그런 모습도 버리고 새롭게 들어온다는 소련군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이 남한을 통치하게 되었고 천주교회는 철저히 친민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천주교회의 변신은 당시 친일파들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친일 세력을 두둔하고 과거 친일 전력을 세탁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주교회는 과거에 누리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2페이지에 그 밑에 인용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천주교 언론 가톨릭 청년이 친일파를 두드러는 그 글입니다. 과거 일정시대에 우리의 독립을 방해한 반역자도 없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는
강토가 작기 때문에 인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냐. 큰 마음으로 옛날에 친일 행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받아들이자고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가톨릭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장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쟁점이었던 토지개혁 문제, 이 문제는 교회에게 있어서 좀 골칫덩이였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대량의 토지 구매를 통해 교회의 수익과 신자 확보에 앞장서 왔기 때문입니다. 33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덕원 베네딕토 수도원의 그 재정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큰 경작지를 소유하면서 여기서 많은 그 소장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그 예속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소장농들은 어떻게 보면 반타율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천주교 신자의 경우는 이 지주인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감히 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권력관계도 여기 형성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면에서 어떤 대량 토지를 통한 어떤 그 선교 활동은 그 교회 수익과 신자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토지개혁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잃게 될 경우 교회는 여러모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토지개혁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지요. 왜냐하면 당시 이 조선사회는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언제 민중들이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토지개혁에 반대하기 어려웠을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때려준 것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1946년경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 방법도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법이었습니다. 즉 가진 사람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못 가진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중들의 지지는 높았지만 반대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 역시 대단했습니다. 교회는 토지 소유자였기 때문에 토지개혁으로 입은 손해로 인해 북한 당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빼앗겨서 북한을 싫어한다고 하면 체면이 서지 않겠죠. 이때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반공주의가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북한 당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악마 집단으로 지칭되면서 교회와 북한은 적대 관계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교회의 토지를 빼앗고 성직자를 체포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교회의 적대감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교황청 또한 아직 정부도 수립되지 않은 1947년경 남한에 교황사절을 보내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만약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유엔총회에서 발벗고 나섰던 장면 박사의 노력도 빛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교회는 한국전쟁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3장입니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무력으로 북한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직자를 지도자로 한 의원부를 만들어 전쟁에 직접 참여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교황청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범적 평화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 땅이 파스 로마나 그의 한복판에 있었듯이 이 한반도 땅도 미국의 무력에 의한 평화,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영향권 아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 사상으로도 확장됩니다. 한국전쟁에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도 전 세계 자유주의를 위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듯 한국전쟁에 앞장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장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침입하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 오히려 역으로 더 많이 극단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반발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인 것들이 교회 반공주의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교회는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실제로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스트 국가와의 연대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반도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최전선이었고 그리스도 신앙의 오류였습니다. 반공주의는 수세에 몰렸던 한국교회의 상황, 즉 토지개혁을 통한 어떤 토지 소유권의 토지 소유권을 빼앗기는 상황, 그리고 뭐 친일 세력으로 이렇게 낙을 찍히는 그런 상황에 몰렸던 한국교회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데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반공주의를 무기로 북한과의 대립에 앞장서면서 친일 세력이라는 오명과 토지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것은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주의적 교회관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죠. 이 명제로 설명될 수 있는 이 교회관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한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던 교회관이었고요. 북한은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은 십자군 전쟁, 즉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비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분단 과정에서 교회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5장입니다. 우선 얻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회가 처했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친일 세력이 아니라 애국 세력으로, 소자기는 수탈하는 제주 세력이 아니라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시혜자로,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자유주의 세력의 정신적 보루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전쟁은 소수종교에 불과했던 천주교회를 주류 종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선 교회는 외국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역할을 통해 교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말이 밀가루 신자였습니다. 또한 전쟁을 계기로 군대 내 군종 병과가 창설되었는데요. 이때 천주교가 포함되면서 군선교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천주교회를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로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했고 교황 대사님, 교구장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천주교회는 북한교회를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북한 지역을 통정하여 교회의 자유를 누리고자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북한교회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교회의 영향력이 남북 분단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국제사회 승인 과정에서 보인 교회의 모습은 일면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남북 분단을 가속화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사실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잘못은 감추려고 할수록 거짓과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 친일 어떤 전력을 감추기 위해 교회는 복음이 아닌 정략적 계산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교회는 갈등, 전쟁과 폭력을 두둔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게 행했었습니다. 민족 앞에 조금 더 당시 민족 앞에 조금 더 솔직해졌다면 남과 북을 가르는 이념적 투쟁의 아수라장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비록 미약했을지라도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투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과거사를 솔직히 인정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떳떳하게 민족 앞에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과거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주의에 대한 경계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대규모 토지 소유를 통한 선교 방식인 교민주의 선교 방식, 이 선교 방식은 분명 교회의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토지 소유 제도가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마치 끌려가듯이 강제로 토지를 빼앗기고 다른 토지 소유주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분노를 정권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됩니다. 교황께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 교회의 성장주의를 한국교회는 솔선수범하여 포기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교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교회는 교회의 이익을 최대로 얻고자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북한 교회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탐대실의 자세를 버리고 복음적 가난의 삶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의 모습을 일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시는 아직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당시 보였던 교회 행동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보편교회는 제도주의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안위가 최우선이었고 교회를 위협하는 상대와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고 남북분단 당시 한국교회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회 이후 교회관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의 고통이 곧 교회의 고통이라고 사목헌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앞장설 수 있었고 지금 남북관계의 전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교회가 보였던 과거의 모습을 감추하는 것은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에 재를 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의의 정신에 따라 더욱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기 위한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맞이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천주교의 행동은 세상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후속 논의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한반도에 불어넣고 계신 평화의 바람이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승구 신부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비밀사무위원장이시고요. 김인구 신부님 전에 정의견 정부사재단 대표셨습니다. 네? 우리 나승구 신부님께서 또 좋은 논평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별로 좋은 논평이 못 될 것 같아서 읽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제시기와 분단 전후의 한국 천주교의 상황과 대처에 대해서 귀한 연구를 나눠주신 김성필 선생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끼리는 괜찮다, 열심히 했다 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무관심도 반성합니다. 한편 또다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발제입니다. 결국은 과거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날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한국 천주교회의 숙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제강점기의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해서 교회 입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는 대동아 홍영권에 이바지하여 조선 민중들이 온전한 국민의 주의를 따내고 이를 기반으로 조선 천주교의 자리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랜 박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죽어간 순교 선현들, 조상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작용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아무튼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떠올려 주셨듯이 소련이든 미국이든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버팀목을 찾게 됩니다. 결국 천주교회는 어떠한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든지 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인용해 주신 것과 같이 그해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에 올 때까지 서울 시내는 문자 그대로 혼돈 상태였고 여러 곳에서 양민족의 충돌로 희생된 자도 적지 않았다. 나는 당시 혼란 상태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시국을 정관하고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명령하였다는 노기남 대주교의 최대 관심은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두운 전국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목자들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한 나라의 교회를 책임지는 고위 성직자들에게는 금원처럼 내려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친일 임명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노기남 대주교에게 과연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천주교 주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 자리가 일제강점기요 해방 전후의 전국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믿는 이들만을 위한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보시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교회가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의 세상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만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을 구가하는 것이 산목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세례받은 신자들의 아기를 특별히 친일행위로 자신과 가족의 영달을 누렸던 이들을 걱정하며 친일을 했던 반일을 했던 이제는 모두 독립한 새 나라의 국민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치에 반기를 드는 악마 같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나님 정의의 이름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죠. 세례를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가 모든 피조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면 다른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손을 잡고 판문점과 백두산을 산책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눈길은 서로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과 국제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자신의 이익을 산출해낼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의 관점과 선택이 또다시 과거의 어리석음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눈으로 모두의 평화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평화의 세대를 이루는 데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저는 뭐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분단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70년 전쯤의 얘기죠. 우리가 분단이 되고 한국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방금 전에 이제 발제 김성필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셨고 저도 사실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어떤 미국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당시 한국 교회의 어떤 주류고 또 바티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군정과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보면서 앞에 나왔던 발제 내용이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종교가 지금 이제 평화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한국 사회 안에서도 평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특히 교황님까지 예, 우리나라에 서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70년 전의 모습은 상당히 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였는데 이 냉전의 형성과 관련해서 냉전이 이게 진척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종교적인 요인이 그 아주 부수적인 것의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학자들도 이 냉전, 그 미국과 소련의 어떤 대표되는 냉전이 사실은 종교 요인이 가장 아주 중차대한 요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한반도에서 냉전이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이렇게 대립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비 52세 교황님과 그 냉전이 막 시작되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사이 이제 편지 같은 것들이 이제 공개된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어떤 바티칸의 입장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죠.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안하는 게 소련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 자유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교황 비 52세를 좀 설득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 52세는 단호하게 소련의 어떤 입장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허용의 폭이 생겨도 그거는 정교에 대한 것이지 가톨릭과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이런 보편교회의 어떤 입장과 한국적인 상황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굉장히 분명하게 구현이 됐다고 보고요. 앞서 김성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제 어두운 과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흑역사를 이렇게 좀 다루는 건데 이 흑역사를 성찰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비난과 단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접근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문헌에서도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듯이 화해를 위해서는 참여가 먼저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지난 날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일발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미군정이 굉장히 이제 어지러웠다는 사실은 명확한 그 사실 같고요.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도 그 미국 신부님들이 그 미군정 시기에 많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쫓겨갔던 미국 신부님들이 남한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쓴 잡지나 이제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미군정이 시작 단계에서 아주 서투르게 운영됐고 언론에 대한 하지 장군의 초기 발표들은 한국인에 대한 연민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도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미군정이 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이런 포고문들도 잠깐 이렇게 보면 그 메가더 장군의 이제 포고문도 물론 그랬지만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가 포고문을 발표하는 것을 봐도 주민의 경솔,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 없이 인명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되어 재건이 지체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포고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경고망동하지 말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면 너희 죽을 거다. 이런 그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 장군의 이제 이름으로 나온 포고문인데 이제 이게 그 비교를 굳이 하자면 소련군 총사령관 당시 이제 북한 측의 그래가지고 포고문에는 조선은 자유적 공화국이 됐으며 이때로부터 전 권력은 조선 민중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 조선에 있는 전 재산은 조선에 속합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이제 포고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소련이 굉장히 이제 우리 나라를 생각했다라기보다도 김기현 박사님 발제를 들으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련군은.
그대로 둬도 가진 자의 여유 같은 여유 있게 그냥 존중을 해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이 포고문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 그냥 그 문자에서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초조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남한 사회의 상황을 만났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잠깐 여기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이제 이 미군정에 우리 종교가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가 더 많았을 텐데 그리스도교가 어떤 이제 관련을 맺게 됐는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제 조지 윌리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미군이 9월 8일에 45년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을 할 때 이 조지 윌리엄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이게 중앙일보에 2011년도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그 한국인 교수가 이 조지 윌리엄스를 면담했던 내용인데 9월 8일에 24군단이 하지 장군의 24군단이 인천을 통해서 상륙할 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그 미군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제 이 조지 윌리엄스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24군단 10,000명 병사가 뭐 말하자면 남한을 다스리러 이제 한국에 온 건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병사가 없었다. 이런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요. 미군적인 혼란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윌리엄스는 근데 그 이제 당시 일화를 이렇게 이제 그 신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대령 허트먼 대령이라는 사람이 갑판 책임자가 이제 짐을 내리려 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이 와서 뭐 중국어랑 이제 일본어 뭐 한국어 섞어가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이제 그 갑판 책임자와 근데 이제 조지 윌리엄스가 한국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약간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갑판에서 이렇게 이제 너 어떻게 한국어를 아니?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저기 벽돌집 붉은 벽돌집이 제가 태어난 집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우리 군인이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 하지 장군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하지 중장의 눈에 띄었고 이분이 미군정 초기에 특별 보좌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하지 중장으로부터 3가지 그 부탁을 받는데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것과 미군정을 위한 한국인 인사를 이제 고용하는 것, 또 한국 지도자들에게 미군정을 대변하는 일,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사람이 맡았죠. 그래서 하가라는 학자에 따르면 당시에 그래서 미군정 초기에 그 고위 관리, 결국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관리에서 한국인 관리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이제 많이 임명을 하는데 그 고위 관리 50인 중에서 70%가 크리스천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선교사 대격을 가진 인물이 미군정 초기에 관여를 했고 급속도로 가톨릭은 사실 일부지만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인물들이 미국 유학과 이제 그리스도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미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가톨릭 교회도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그 24군단과 함께 인천에 상륙한 스펠만 후에 추기경님 계신 스펠만 대주교님과 함께 가톨릭도 미군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더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초대 교황 사절을 지내신 그 패트릭 번 주교님이 이제 미군정과 한국 가톨릭교회 협력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 평안도에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선교사를 활동했던 분이고 또 일본에서 감목으로 활동했던 분이 1947년도에 이제 다시 바티칸의 사절로서 외교 사절로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분 이제
대한민국 이제 수립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메가더 장군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쓴 편지나 이런 데를 보면 당시에 미국의 남한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많이 대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제가 중간에 이제 이 페이지에 어디 있겠지만 인용을 하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유엔 임시위원단이 48년도 1월 17일자 편지에 이제 유엔 임시위원단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한의 이제 단독 선거, 남한의 선거를 위해서 오신 거죠. 하지 장군 자신과 그의 고위 장교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유엔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를 훌륭하게 해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련의 처지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만의 싸움이 아닌 러시아와 전 세계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성취입니다. 이제 이런 본국의 이제 자기 메리노르 총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께 계속 편지를 보내는 한국 상황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제 그 반공주의 입장에서 남한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입장들이 선교사들이 보는 입장이 있었고요. 결국 아까 이제 그 이발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토지 개혁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결국 더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중도적인 입장을 쓰지 못하고 반공주의에서 이제 가장 앞장섰던 그런 그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아까 베네딕토 수도원 얘기도 나왔는데 윤선자 교수님 이분 얘기로는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원 덕원에 동양 최대의 수도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토지가 440헥타르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헥타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130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의도가 88만 평이니까 여의도 전체 면적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정도보다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한 수요를 이제 우리 수도원들이 했던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 토지 개혁의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러한 탄압과 남한 측에서도 이제 그 좌익에 의한 이제 어떤 그 대립이 있었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좀 더 공식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우리는 이제 도저히 그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악마라는 이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그 패트릭 권주교님도 이제 남한에 있으면서 이제 월남자들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신자들 38선 넘어오는 신자들을 만날 때 이제 자신들이 예전에 메리노르회가 그 북한 지역에서 사목을 했던 신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메리노르회에 이제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가 사목했던 신자들인데 그 북한 지역에서 어떤 고통받았던 것들 뭐 이제 이런 것을 알린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막 권주교님 편지에는 200만 명 정도가 월남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과장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북한의 그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이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상황 파악을 많이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1948년도 2월 4일에 이제 그 쓴 편지를 보면 권주교님이 쓴 편지인데요. 소문에 따르면 미국이 이제 엉클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은 한국이 공산화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소문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나는 그 소문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구축한 공산주의를 막는 강력한 방파제가 공격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한국의 분단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8년도에
아직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이죠. 그 선거 결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미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하면 분단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런 예견들도 편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메리노엘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들이 사목했던 그 이북 지역에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큰 소망이고 바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단이 지속되는 분단이 이제 공고화되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정부, 그러니까 공산화를 막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더 네,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한편은 이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일본에 대한 어떤 입장도 이렇게 표현한 편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시면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일본에 있는 가톨릭 선교사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을 고수하는 한 투쟁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일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일 그때가 반드시 온다면 우방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주교님의 편지 내용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협약 같은 이제 미국의 어떤 결정이 일본 우방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냉전의 어떤 그 대립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대립의 한가운데에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일본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렇게 전후철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 48년 이제 5월 10일 선거라든지 8월 15일 이제 정부 수립식에서 그런 이제 그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당시 선거에 대해서도 이 한국교회 입장은 최선혜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5월 10일 날 선거를 했는데 원래 계획은 5월 9일에 선거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가 그래서 주일에 이 선거를 해도 괜찮은지라는 질문을 하지 중장이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은 이번 선거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주일에 해도 우리 상관이 없다. 천주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마 개신교 쪽에서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로 선거 날 이제 월요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캐나다나 이제 이런 쪽에서 미온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니까 권주교님 같은 분은 이 캐나다 주재 교황 사절에게도 계속 너희들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냐 러시아를 반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주장하는 편지를 보내고 캐나다 외무 장관에게도 이제 남한의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남한에 뿌리 내린 이 그리스도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폈던 거죠. 이제 이런 그 측면에서 결국 분단이라는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공산화를 막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어떤 입장이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48년 8월 15일에 번주교가 교황 비오 11세가 이제 그 강복을 전하는 축하 연설을 이제 그 15일 정부 수립식에 하고 뉴욕 타임즈에 이때 연설문을 기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 수립하는 걸 축하하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입장은 일관되게 반공주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 무력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성찰과 요즘 말로 하면 평화 감수성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보편 교회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정당한 전쟁 이론도 이제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만 오히려 이제 보편 교회 차원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전쟁과 무력 사용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한 어떤 변화가 이제 감지가 되는데 한반도에서는 이제 전쟁 중에 있는 한반도의 교회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전을 주장했고, 네. 아까 김선필 박사님 글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한국 전쟁에서 더 쉽게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순교자들에 대한 순교 담론이 언급이 되면서 한국 전쟁을 성전으로 이렇게 하는 그 얘기들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트루먼 대통령이라든지 메가더 장군 같은 그 미국의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비슷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아시다시피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 반공주의를 실현했던 사람이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분이 1950년 9월 1일에 미국에서 이제 한 연설을 보면 자유 이념이 중요하다. 언론, 직업, 교육 이런 자유의 이념이 중요한데 자신이 보기엔 종교 자유가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50년 11월 6일 한국전쟁 한창 진행 중에 연설에서는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개념은 깊은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이웃 국가들의 행복을 걱정하고 서로를 도우라는 신의 명령 아래에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원자 폭탄을 투여한 이후에도 그 주일에 감사 기도의 날을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정하고 이 원자 폭탄 무기를 적의 손이 아닌 우리 손에 주신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제 온 국민에게 제안할 정도로 그런 이제 어떤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강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트루먼 대통령의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메가더 장군도 9월 29일에 이제 서울 수복이 거의 완성이 안 됐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시가전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9월 29일에 수복식을 강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국무부나 이런 데서는 메가더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하면서도 자기가 수복식을 강행을 한 거죠. 그때 그 유엔군 장병들에게 자비하신 신의 섭리의 은총으로 우리 군대는 한국의 유서 깊은 이 도시를 해방시켰다라고 연설을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법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격려하면서 모두에게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자고 요구를 하고 기도를 이제 함께 바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교와 그 악의 세력의 싸움이다, 성전이다라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어떤 인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교의 성전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한국 교회 지도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졌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폭력에 대한 것, 전쟁의 어떤 그 고통들, 또 평화를 위한 노력, 이제 이런 고통들을 이렇게 좀 인식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소홀했던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우리가 처했던 입장에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죠. 예,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동기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또 전쟁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기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에 근거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기를 굉장히 반성할 필요는 많이 있다. 우리 교회의 평화에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많은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어떤 그 세력을 유지하고 또 지키는 데만 집착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랬다면 충분히 우리의 어떤 그 과거를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오랜 시간이 좀 지나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우리 2018년도 특히 올해 어떤 은총의 어떤 기회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용감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님 반복 얘기가 나와도 벌써 아시다시피 교회 내부에서는 신자들이나 또 혹은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뭐 좀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예, 좀 더 뭐 교회의 어떤 교계 제도가 어떻고 뭐 어떤 절차가 있고 뭐 외교적인 게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도 그런 데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논란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모습, 그 교회의 복음적인 정신에 우리가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을 한다면 정말 평화를 위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용감하게 좀 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화해의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쁨과 평창명도원 19차 정기 10분중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농담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단어는 뭘 움직이죠? 짧은 단어는 마음을 움직이죠. 긴 단어는 몸을 움직이는 저는 가능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목표를 하겠습니다. 강희석 신부님의 발표는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선배시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꼭 짜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같이 했고 많은 걸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논문은 공산주의를 만난 선교사의 마음, 한국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논문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부님의 그 논평 발표를 듣고 그 연구의 의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의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 제기 하고 해보겠습니다. 강희석 신부님은 해방 이후 미국 분단과 분단 정권의 수립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가 공산주의 세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럼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위기의식은 북한이란 어떤 그 좌익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남한 사회를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이렇게 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우호 세력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 우호 세력 중에 하나가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지만 카톨릭 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 분쟁에 자문해 줄 것을 부탁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 카톨릭 교회는 남한 분독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라는 인식하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강희석 신부님은 이 분전을 통해서 미분정 하에서 교회가 남북이 분단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어두운 과거를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교회의 과거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강덕 신부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어두운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연에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강덕 신부님은 교회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의 길에 함께 일어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남한 가톨릭 교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시기에 남북이 적대의 분기를 끝내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참여와 화해를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교회가 또 여기 있는 우리가 성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의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가톨릭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응했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통 교회와 공산주의의 관계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맺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산주의가 처음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때 한국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덕 신부님은 그 박사학위 논문 공산주의를 만난 선교사들의 마음, 한국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교회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교회는 18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 산업하기 전에 이미 그 교황님께서 회칙을 발표하면서 그 공산당에 대한 위험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 1846년에 즉위한 교황 비오 9세는 신앙과 종교에 관하여서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십니다. 회칙에서 비오 9세께서는 공산주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늑대로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리고 이제 1848년 마르크스 앵글스가 공산당을 선택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더 긴장이 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73년 네오 13세 교황은 세계의 악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 시기부터 공산당을 이제 악으로 이렇게 판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17년 잘 아시겠지만 볼셰비크파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혁명에 성공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는 하나의 사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실제로 그 역사에 등장한 시기였죠. 그리고 마르크스 그 무신론을 근간으로 하는 공산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마 가톨릭에게는 제한이 아니실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이러한 역대 교황님들의 반본주의 정책이 한국 가톨릭의 길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 1921년 한국 가톨릭 교회 기관지인 교황잡지 교황분도 그 제15위 폐하 유문이라 해서 반공적인 글을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에 물들지 말며 상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1923년에 선교사들은 그때 당시에 물산 장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소자유 보호 운동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있다고 조심하고 그런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가톨릭 선교사들은 독립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이렇게 다 지적하셨지만 일본 정부를 헌법 정부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비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비적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유래되냐면 일본인들이 그 항일을 운동하는 만주에서 항일을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적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호명이 그대로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 사회, 공산당하고 결국은 가톨릭은 이때부터 이미 반목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리고 1951년 7월에 유해가 북한군이 휴전을 협상하고 있을 때 잘 아시겠지만 남한 가톨릭 교회는 반대를 했죠. 그리고 국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공산당을 끝까지 싸워서 쳐부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상을 계속 설파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 거죠. 반공인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또 반공 교육에 더욱 전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반공주의 교육은 반공주의를 신자들에게 깊이 내분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공산주의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 세상에서 말살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간주하게 되죠. 한국 전쟁 이후 카톨릭 교회 안에는 이런 엄청난 상처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북한과 지금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고 사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윤리 원칙이 있는데요. 교회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협력했던 그런 과거들, 그러면서 공산당 정권에는 비협조적이었던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 계속 성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